예, 진짜 안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주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원래 제가 이쪽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약간 승진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오늘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계셨던 정옥식 대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오늘은 쉬게 되셨고요. 김종대 의원은 오늘도 국정감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참여하지 못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훌륭하신 분이 지금 채워주셨는데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제가 2명을 몰아내고 3인분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좀 푸짐하죠, 여러분. 네. 이 자리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 새롭기도 한 것 같고 저희가 그냥 이 방송을 그냥 흡수해버릴까요?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젊은 층들이 좋아하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매주 나오시죠. 네, 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젊은 층의 인기를 위해서는 소장님 말고 인권센터에 다른 간사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주장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뭐 인물 순으로 하면은 제가 군인권센터에서 최하위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여튼 오늘 진짜 안보의 이야기는 국정감사 또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돌아가는 이야기들 같이 좀 고민해보고, 또 어쨌든 군 인권에 관련한 많은 고민들 함께 안고 계시니까 최근 뭐 김제동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뭐 기무사가 민간인이 아니죠, 군인을 또 사찰한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군내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들, 뭐 기타 여러 가지 얘기들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실 저는 이제 현역에 좀 벗어나고 국방위원이 아니니까 많이 기사를 찾아보거나 검색해보거나 잘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는 거지만 근데 군인권센터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보면 항상 그 모니터링 하시고 의원들과 사안별로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하고 뭐 일들을 계속 하시는데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죠. 물론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어서 국방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늘 저희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국방위가 사실은 인기 상임위는 아니거든요.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국방위를 간다는 것은 뭐 정치 활동에 있어서 3선 이상 정도 되시는 뭐 원내 대표라든지 대선 주자들이 이제 대권을 앞두고 내가 예비 국구 통수권자가 되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제 심정을 이해해 주세요. 예비 국군 통수권자가 되기면 그거는 아닙니다. 뭐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30대 기술원? 헌법상 제가 30대 출마를 못하도록 개헌? 저는 많은 국방위원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국방위원들은 아마 김광진 의원을 조금 새롭게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라는 느낌을 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상임위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곳은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 살림살이와 생명과 안전, 그리고 가장 헌법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 기본권이라고 하는 인권을 지켜야 되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국방위는 대한민국 정신과 몸이 건강하다면은 누구나 이렇게 입대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뭐 친척들까지 다 이 문제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20대 국회를 바라보고 국정감사가 거의 이제 종반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내는 거 검색해보고 하면 이 사람 좀 그 이슈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철희 의원이 가장 좀 돋보이지 않겠냐. 그리고 또 김종대 의원이 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실상 김종대 의원한테는 이미 당연한 거고 김종대가 당신이 나오는 이걸 건 해야 당연한 된다. 거고 이 이미지였고,
이제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위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맡고 그렇죠. 있죠. 간사까지 맡고 계시니까는 관전 포인트였다고 하는데 역시 그 날카로운 지적들을 여전히 하고 계셔서 저는 뭐 국방위 안에서 소금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다라고 국방위의 생각하고 썰전을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있는데 먼저 김제동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장군들도 다 사복 을 입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여기 서시고 뭐 그런데 제가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저 미친놈 신상 파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제 순서가 됐어요.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김제동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대한민국 군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좀 다르게 보면 영창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인권센터가 바라보는 그 문제는 좀 어떤가요?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창제도에 대해서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7년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영창을 폐지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을 들 법도 한데요.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판사가 발부하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을 구금, 가둘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 그 사회 시간에 정규 교과목을 다 배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뺏은 권력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군사법제도라는 게 그런 정상적인 그 권력들로 운영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판사도 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왕적 권력을 용인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특수 권력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특수 권력 관계라는 것은 왕권 신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신봉하는 일이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는 재민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큰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헌법학자들과 군인권센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군이 계속 이것은 지휘권 확립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엉뚱하게 이제 김제동 씨를 통해서 영창이라는 이슈가 핫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실 공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진실은 사실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네네, 그렇죠. 우리 뭐 개그 소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대한민국 남자들이 옆 부대에서 있었던 일도 혹은 10년 전에 자기 부대에 있었던 일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 이렇게 다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것에 대한 진위를 따지는 게 이 국정감사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일까? 네네네. 그것도 국방부의 차관까지 네. 바로 직전에 지냈던 분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영창제도를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이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백승주 그 전 국방차관이자 지금 국방위원이신 이분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국감 증인 채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야당 의원들한테 국감 증인 채택하시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영창제도에 대해서 주의 한기를 시키는 문제 제기를 다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은 한 해 12,000명에서 14,000명 거의 일개 사단병력이 1년에 영창을 갔다가 자의적 구금을 당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이 전혀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라고 인식이 안 되고 있고 이거 문제라고 인식해서 이거 없애자고 주장하신 분 한 분 더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개 추이의 일환으로 군사법개혁도 이제 단행을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병사 출신이죠. 그리고 판사까지 하셨어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다. 폐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19대 있을 때 이 법안을 냈었거든요. 영창제 폐지 법안. 근데 결국 통과되지 못했었는데. 저도 군대 있을 때 영창 한번 갔다 왔어요. 네? 네, 영창 한번. 며칠 갔다 오셨어요? 제가 2주 나왔는데 우리 대대장이 일주일 깎아줘가지고 일주일 갔다 왔는데요. 그럼 저녁이 일주일 늦어져. 그렇죠. 네, 그래서
김재동 씨가 계속 영창 갔다 온 건 기록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긴 하는데 물론 영창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영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5일 이상은 못 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그걸 최고가 넘으면 그건 재판받는 거고 15일 이내에 이기 때문에 15일 이내여서 기록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긴 한데 하여튼 기록에 남지 않지만 입대 일자와 전역 일자가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병적 기록부를 떼면 갔다 왔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있거든요. 거기에 영창이라고 안 써져 있어도.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갔다 왔던 셀프 고백을 하는데 예. 그 가셔서 뭐 하셨어요? 가서도 싸웠어요. 정자세로 있었죠. 저는 그걸 용인을 못하게 제가 좀 이상한 스토리인데 전역을 한 달 남기고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년 병장이죠. 네네, 그렇죠. 예, 말년 휴가까지를 남겨놓고니까 군생활 거의 보름도 안 남긴 상태의 말년 병장이 이제 명창을 간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 계급이 강등된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제 성격이 또 좀 까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영창을 관리하는 분들이 그냥 일반 병들이 지키잖아요. 그렇죠. 헌병대에 있는 병들이 교도병들이 지키죠. 예, 그죠. 근데 당연히 나보다 계급이 더 낮을 거고 뭐 간부도 아닌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와 있어 구금돼 있는 것 자체로서 어떤 형을 받는 것인데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한테 어떤 것을 따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뭐 정자세로 앉아라, 벽 보고 앉아라, 뭐 해라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저항을 하셨군요, 일종의. 그러고는 아마 편하진 않은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던가요? 교도부사관이 와서 막 뭐라고 할 텐데. 근데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평생 있을 것도 아니고 하긴 그래요. 일주일만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때릴 거예요 뭐. 사실 우리 병들이 그 문제가 있어도 문제 제기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등병이나 뭐 이런 병사들이 난 남은 군 생활이 많이 있고 이 문제 제기를 하면 남은 긴 시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잖아요. 나 근데 이거 나가고 나면 열흘도 부대에 안 있을 건데 나 이런 거라도 좀 하고 가야겠다. 기왕 온 김에 해가지고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이 15일간 구금하는 처분도 처분이지만 문제는 징계 항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주기는 해주는데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통상적으로 그게 예전에도 있었어요? 다 있었죠. 그러니까 징계는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사법 형태와 똑같이 절차법이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재판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야 내일 징계위원회 할 거니까는 너 어디로 와 이게 아니라 우리 군인 징계령에 보면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3일 전에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문서로. 그래서 비위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거기에 적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징계위원회에 며칠 날 할 거니까는 출석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왜 3일 전에 최소한 3일 전에 교부하냐 하면 방어권 형성, 즉 피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내가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3일 동안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틀 전에 주고 하루 전에 주고 심지어는 안 주고 당일날 너 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대장이 이제 징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쫙 앉아가지고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 재판을 하는 고을 원님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징계 처분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러면 이 징계 처분을 갖고 어딜 가냐 하면 이 노무현 대통령이 없애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국방부가 세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려서 절충안으로 낸 게 인권 담당 법무관 제도에게 적법성 심사를 받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법무관은 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그 부대 대대장 소하에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 법무부에 가죠. 그래서 일단 대대로부터는 자유롭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일반인이 병사가 사단에 있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그거 반드시 가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가서 적법하게 이 영창을, 그러니까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하는데 초기에는 잘 됐어요. 그래서 만 한 2,000건 정도 되던 게 8,000건, 9,000건으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다시 10,000건을 넘어서기 시작해서 한 해 1,000건, 2,000건씩 올라가서 14,000건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네요. 네, 왜 그럴까요?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이 그래프가 계속 상승하는 곡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권 바뀌니까 군인들은 그냥 막 간부들이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무관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적법하게 됐는지, 이 징계 양정이 뭐 과한지 안 과한지. 그래서 감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대대장이 무시하면 끝이긴 한데 싸워야죠. 그럴 때는. 그러라고 법무관의 지위를 준 겁니다. 우리가 칼줄을 쥐어진 거거든요. 그것은 사단장이 야 해라고 해도 안 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관은 계급은 낮지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검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검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뭐 비의사실이 있으면은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기무사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계급은 낮아도 대대장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인사평점 주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왜? 전역하니까. 단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뭐 뼈를 묻을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마음을 먹는 분들이 별로 안 많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을 안 그게 왜 그러냐면 있는 동안이라도 편하고 살자. 옛날에 1차적으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인사비리 사건을 파헤치다가 최강욱 당시 국방부 보통검찰부장 이런 사람들이 역공을 당해서 강제 전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 때 한번 그 법무관들에 대한 칼질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불원서적 사태 때 법무관들이 여러 명이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많은 또 그 법무관들이 힘들어지면서 이 법무관들이요 온실 속 하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군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군생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은 뭐 부모님들도 계실 테고 만약에 그 영창 처분이라는 것을 받게끔 됐다라고 하는 상황이 초래될 때 어떤 절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짧게 좀 알려주시죠. 방법을. 첫째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3일 전에 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3일 전에 받지 않았으면은 이틀 전, 하루 전, 당일날 또는 서면으로 아닌 구두로 받았다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미란다 원칙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보다 더 세죠. 왜냐하면 군인 징계령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차법 위반은 단순히 그냥 뭐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 무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행정법원으로 가게 되면 100% 무효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서도 만약에 영창 처분이 나온다면 징계 항고권을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징계 항고권은 뭐냐면 나는 이 징계에 불복해서 항고, 즉 징계 항고위원회 상위 부대에다가 사단이 됩니다. 사단에 그것을 신청하면 사단 법무참모가 위원장이 돼서 다시 징계 항고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죠. 뭐 이곳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항고권을 행사하기 전 군인권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5건 정도의 징계 처분, 영창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지금 낸 상태입니다. 뭐 대형 로펌들의 근데 또 염려가 괜히 그 일반 병이 군인권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뭐 하면 그것 때문에 더 추가적인 징계를 받지 않을까 부대에서 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군인들은 그 눈치를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오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전에 윤일병 사건 전에는 당사자가 전화가 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당사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어떻게 알고 왔냐라고 하니까 이제 검색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영창 처분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낸 케이스를 어디서 봤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경 3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5대 4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 표가 모자라서 위헌 결정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한철 소장님이 1월 달에 임기가 끝나시면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 인사청문회 때 국회의원들이 이 영창에 대해서 물건 들어줘야 되는 거죠. 군 인권센터 관련해서 국방부가 맨날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 인권센터는 군의 공식 기구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말하잖아요. 네네. 국가 기구에 이런 게 있으면 네. 사실은 아무런 문제 될 일이 없는데 자기들은 그런 걸 만들지도 않으면서 왜 민간에서 하는 것을 계속 문제 삼고 뭐 상표권 비슷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지도 웃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겼죠. 근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하시는 분들이 먼저 물어보는 게 여기 군 기관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군 기관이면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군의 영향을 받지 않고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 기관이 아니다라고 국방부가 설명해 주는 게요. 그게 차라리 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력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저도 디테일한 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21살, 22살의 청년들이 그리고 크든 작든 영창을 간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을 지고 감옥 가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군대에서.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많이 쉽지 않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서로 같이 얘기했지만 국회 이제 마치면서 가장 마지막에 그래도 현장 한번 가봤으면 싶겠다 해가지고 구사단 영창 사단 영창을 가봤잖아요. 그때 느꼈던 참 그 참담함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던 병사는 탈영했던 분인데 탈영해도 뭐 대부분 스스로 돌아오잖아요.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돌아온 분인데 돌아오고 그 자리에 한 열흘 넘게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재판이 대기될 때까지. 그래서 변호사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호사는 재판장에 가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누가 법률적인 서비스를 하나도 해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면 군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희는 분명히 다 고지했으나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저는 늘 불만이긴 한데요. 피해자 중심주의도 결여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가해자를 실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뭐 아시다시피 기소 독점주의, 지금 검사들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병우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뭐 야당도 대규모로 지금 선거법 위반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거 재판 받아보면은 니들 뭐 죄 없으면 무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소권을 이제 남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차제의 정부가 바뀌면 미국처럼, 뭐 미국은 다 모든 주가 그렇지 않지만 우리도 지방 분권화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방 판사하고 지방 검사하고 지방 경찰서장은요 주민 투표하는 겁니다. 직선을 해서 직선제해서 기소권을 중앙의 대통령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대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일개 지방검사가 수사해서 파서 뭐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이제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싱크탱크로 해가지고 사법개혁도 하면서 군사법개혁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건 이제 민간에 다 재판받도록 할 수 있게끔. 참 군인들의 인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군인은 사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군인이지만 또 시민이기도 한 것인데 훈련 중에는 뭐 빡세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훈련이 끝나고 근무 외의 시간에 대해서 부대 내에서의 근무 외 시간도 있겠지만 휴가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뭐 주말에 또 따로 나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군 복무 전에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계돼 가지고
사찰당하고 감찰당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기사가 하나 났던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김광진 의원님이 19대 계실 때 조원법을 통과시켜줬죠.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군인 복무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18대에서는 좌초됐지만 19대 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이 이제 절반만 통과됐죠. 뭐 그렇죠. 절반만. 사실은 이제 절반의 미완의 성공이긴 하지만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6월 30일부터 이 법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군인 복무규율은 50년 동안 이제 이 군인의 권리를 제한했던 규율이 폐지됐죠. 사실상. 근데 이제 이게 통과되면서 재미난 게 밑에 초급 장교들과 병사들이 전화 오기 시작. 우리 부대에서 지휘관이 영내 대기를 함부로 시킨다. 그리고 우리 지휘관이 예를 들면 영내 숙소에 있는 간부들을 9시까지 들어오라고 통제한다. 원래는 12시까지죠. 그렇죠? 그리고 내 통장 내역서를 내놓으라고 한다. 내 숙소를 위생검열하겠다. 이거 막아주세요. 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완이지만. 그래서 뭐 또 나중에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더 도를 넘어서 기무사가 학생운동을 했다는 전력이 있는 이 병사를 휴가 때 미행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동아리 어디 가고 이런 동향 보고서를 다 적고 나중에 행보관을 통해서 뭐 옷 차려입고 나와라 그래서 포상 주는 줄 알고 갔더니 기무사 수사관이 딱 그 출석 통지서를 거기서 보여주면서 아니 출석을 시키려면 그 전에 미리 주고는 오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너 왔니? 그러면서 출석 통지서 거기서 보여주고는 신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불법 신문이거든요. 위법한 겁니다. 이 행위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내사를 해서 그냥 경미하니까 그러니까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병사가 했는 활동이라는 것은 입대 전에 그러한 그 서클 활동을 한 것, 정치적인 서클 활동한 것, 그리고 집회 몇 군데 간 것. 집회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사실 군인 신분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병사가 그거 책 잡힐까 봐요. 집회가 저기서 벌어지고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수사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나 본 것 같지 않냐. 나 너 전담이다. 이러면서 너 숙명여대 이날 왜 갔어? 숙명여대에서 그날 뭐 서울대 교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유명한 석학들이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동아리는 공대 동아리예요. 근데 거기에 그거를 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더 씌우려고 여자친구 누구지? 너 여자친구 좀 유명하더라? 협박이죠, 사실은.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이 학생이 아무리 뭐 스카이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기무사 요원한테서 자기 여자친구 뭐 되게 유명하더라 뭐 이런 활동하더라라고 딱 들이밀면은 뭐 김광진 의원 정도나 저 정도 돼야지 웃기고 있네 이러지. 대부분 다 위축되거든요. 위축되죠. 그걸 내밀었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했었던 뭐 트위터나 뭐 SNS는 당연한 거고 내 통신 감청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안 되고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병사에 사람이. 대한 통신 감청 이미 다 영장 발부 받아서요. 다 들여다봤습니다. 이메일 내용까지 다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병사가 위축됐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군인권센터에다가 이제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 때 이철희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무사의 잘못된 사찰, 저는 이런 권한은 이제는 없애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무사는 사실 저는 좀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무사는 폐지시켜서 국정원의 한 부서로 그냥 내비두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방만하게 그 부대마다 뭐 불륜들 사찰하러 다니고 뭐 이번에도 이제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죠. 뭐 예를 들면 모 학군단에 학군단장 숙소에 남군이 드나드는데 너 밤에 거기서 짱 박혀서 그거 일지 적어라. 그리고 누구누구가 불륜인 것 같은데 미행해라. 이런 것들을 업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지시를 했어요. 기무부대장이. 이 사람이 장군 진급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 장군 진급 안 된다고 저희한테 추소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사실상 기무사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륜 관계나 도박하는 거나 막 사찰하고 있고, 그거는 헌병대가, 그리고 불륜은 헌병대 이제 못해요. 왠지 아시죠? 예. 간통죄는 위헌 났기 때문에 예.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부인이 나중에 뭐 이혼 소송을 하든지 해서 그거는 집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지난번 아까 김제동 사건에서 똑같지만 국방위원회가 다뤄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방산비리부터 시작해서 군 인권에 대한 문제, 아니면 군 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 뭐 군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근데 사소한 개그맨의 어떤 얘기 하나를 잡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무사도 정말 다뤄야 될, 실제 이제 존재한다면 다뤄야 될 큰 일들이 많은데 사소한 건건에 대한 것을 그냥 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 서로 진급에 있어서 자기 진급의 경쟁자가 되는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건수를 잡으려고 하고. 지금 곧 이제 투서가 지금 투서가 예. 난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군 진급 10월 달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원론적인 업무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군이 정상화 될 텐데,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또 파주 1사단에서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요. 이 사건은 이제 기무 부대 보좌관이 그 어느 대대에 군의관 환영 회의를 간 거예요. 보통 이제 군의관이 새로 오면 이제 대대장이 뭐 이렇게 회식도 열어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군의관이 주인공이면 대대장 앞에 누가 앉아요? 군의관이 앉아야죠. 근데 거기 기무보좌관을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군의관을 환영하는 거지 기무보좌관이 이렇게 접대해주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뭐 성추행이 일어나고 한 것을 나중에 이 여군이 성고충 상담관에게 이제 문제를 상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하니까 이거는 덮어라. 아니요. 이거는 적법 절차에서 이거는 헌병대에 신고하고 문제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6번에 보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 성고충 상담관은. 그래서 6번에 보고하겠다고 참모장한테 가니까 참모장이 벌써 이 사건을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기무 부대장이 벌써 사단장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사단장은 이 기무 부대장한테 이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 이거는 내가 좀 확인해야겠다. 그럼 누굴 불러야 됩니까? 헌병대장하고 법무참모를 불러야 되는 거죠. 불러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헌병대장한테 즉각 수사 지시하고 검찰관한테도 수사 협조해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 빨리 판단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행범인 구속시켜라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시를 안 내리고 참모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는 뭐 6번에 보고하지 마라라고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폐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군이 참다 못해서 군단 헌병대에다가 바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군단 헌병대가 수사를 해서 체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일개 성폭력 사건 하나도 축소 은폐함으로 인해서 사단장하고 참모장이 기무부대장하고 협작이 돼가지고 여군 하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대장이라는 사람은 야, 나도 너 대위 시절 때 그런 적 있다. 네가 좀 참고 넘겨라. 너 이거 문제 제기하면 네 군생활도 힘들다. 네 군생활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진다. 너 참아라. 심지어 그 대대장이 여군이었어요. 같은 여군이 피해자 여군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건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해서, 병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간부인데 기무가 힘이 더 세니까, 기무는 인사평점을 사단장으로부터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무부대장은 사단장한테 가가지고 독대도 하고, 기무사령관은 장관도 없이 대통령에게 직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사에 대한 인권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징병제 국가니까 당연히. 근데 실제로 자살 비율로 보면 초급 간부가 자살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밑에서 치이고 위에서 치이는 완전히 이제 샌드위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일은 많고 또 아무런 자유도 없고, 그 고민들도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요즘 뭐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모병제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실제 우리도
부사관들을 모병하고 있는 거잖아요. 11만 명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을. 모집병이 장교도 어쨌든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병인 것이고 네네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모병제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진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 군인권센터가 하셔야 될 일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긴 한데요. 저희도 지금 뭐 한정된 인력으로 지금 대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창 처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다가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 집행정지 신청과 이 취소 소송은요. 군사법원이 못합니다. 군사법원은 형사범죄만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은 행정법원에다가 신청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인이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거의 다 받아냈습니다. 한 건 빼고. 한 건은 지금 즉시 항고를 해서 서울고법에 이제 계류 중인데요.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나올 법하죠. 왜냐하면 위법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본안소송에 다퉈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이걸 통해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게 한 명의 이 영창을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이 법원에다가 위헌재청 법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위헌재청 법률 신청을 신청하게 되면 판사는 이것에 대해서 기각할 것인지 인용해서 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안소송 전에 그래서 전역한 병사들도 있거든요. 부사단도 전역해서 전역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어떻게 헌법소원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취소 소송이 다툴 게 없잖아요. 전역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공판을 열어야 돼요. 이 공판을 열면서 위헌재청 신청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재판부가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재판을 중단하고 직권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인 것 같으니 니들 빨리 봐라라고 이제 하면 이게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른 재판 다 스톱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기각하게 되면 기각 처분을 갖고 헌법소원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 일선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잘못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다 처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두려움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군인 복무와 관련한 이제 군인권법에 있어서 우리가 반만 됐다라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군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군 옴부즈만 제도가 국가가 직접 하는 군인권센터 비슷한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국방부 외 조직에서 군인권 보호관 제도. 근데 그때 이제 어느 부처에 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논의를 하고 있다가 일단은 법안이 자초됐죠. 일단은 법안은 통과시켜 놓고 세부적으로 어디에 둘 건지는 20대 국회가 정하자라고 하는 걸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국방위뿐만 아니라 총리실에 둘 수도 있으면 정무위 소관이 되기도 하고 또 운영위 소관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상임위들이 연계돼 있는데 그때 이제 국회에서 특위는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하기로 하고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에서도 그게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위 사안이 되는 운영위 거죠. 사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의안에 따라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두는 것이 그 우리 의회의 결의 정신하고 맞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해서 지금 법안을 그 백혜련 의원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한 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차관급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인권 보호관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 밑에 그 40명의 직원이 이제 배치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명의 직원이 이제 조사와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까봐 우리 또 특위에서 의원님들이 또 전문가들 저와 같은 전문가들 불러서 수기한 게 불시부대 방문권을 법에 명시해놨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부대에 공문을 보내서 통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 자체를 하지 않고 언제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둔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법에 이제 명시되어 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국방부와 청와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아직도 이걸 계속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튼 그게 부대나 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뜻이고,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르면 문민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민의 통제라고 하는,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게 무슨 어떤 개인한테 그냥 맡기는 일이 아닌 것인데. 네, 맞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의 자리고. 네. 그런 사람을 좀 따뜻하게 생각하는 군대로 빨리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정말 핵의 망치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주장하니까는 종북 세력이다, 빨갱이다라고 저희한테 주장하는데, 그래서 우리 왜 북한 군대 인권은 안 하고 남한 군대 인권을 하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 군대 인권을 개선하면 북한 인민군의 전투력이 향상됩니다. 이 이적 행위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스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한의 군대가 구타가혹 행위가 굉장히 많고 병영 부조리 굉장히 심각해지면 전투력 향상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쟁사를 읽으신 분들은 그렇죠.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남한의 군대를 약체화시켜서 얻는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적이 북한밖에 안 되는데, 저는 반대로 그분들이 스파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과 고소하세요. 그럴까요? 네. 그래야 깐뜩하면은 그 무슨 고발하는데 왜 저보고 우리 맨날 너무 정복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북한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 금강산 관광 나가보셨어요? 예. 아이고. 저는 가서 좀 말 잘못해가지고 누구처럼 구금될까봐 겁이 나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가봤는데. 아, 그렇군요. 여튼 저희 뭐 금방 1시간 훌쩍 가가지고 마칠 시간이 됐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그리고 군인권센터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많은 군인들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오시면 그분들의 고충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고, 요즘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보하고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부대 내에서 더 추가적인 문제 압박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편하게 국회의원들한테도 연락하시고, 군인권센터 대표 전화가 몇 번입니까? 7337 119. 예. 7337 119. 외우기 쉽죠. 항상 적어 놓으셨다가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혹은 또 전역하신 이후에 우리 부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역하신 이후에 불법 행위, 본인이 구타가혹행위나 모욕적인 것을 당했다 하면 그때 민사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김재동 씨 이제 이 문제 제기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곧 이것에 대한 변론 기금을 좀 모집할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다 공익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대형 로펌이 뭐 법무법인 태평양이나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민병공익변론센터 이곳에서 이렇게 공익사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이 들어오는 것들은 더 손뻗칠 로펌들이 많이 없어서 소액이지만 변호사님들한테 인지대하고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 지급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소송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변론 기금을, 물론 이제 억울하게 영창을 간 사람들에 한해서죠. 예를 들어서 막 때렸는데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지휘권 남용해가지고 뭐 경례를 한번 안 했다는 이유로 영창을 간다든지 또는 뭐 근무 시간 아닌데 근무 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샤워하고 담배를 한 모금 피웠다고 점호 끝나고 담배 피웠다고 영창을 보낸다든지 뭐 그냥 정상적인 책을 읽었는데 뭐 불온소적이라고 뭐 판단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영창을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변론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군 인권 문제 뭐 얘기하려고 치면 한도 끝도 없고, 뭐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뭐 그 외에도 군의 사망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종종 진짜 안보에 좀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보 청취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김종대 의원과 정욱식 대표와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